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장관급 인사의 구속 사례라서 파장이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재보궐선거 예비 후보들은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 특히 김은경 전 장관은 이제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요. 법원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거부하면 표적 감사를 한 점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어제 법원의 그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정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결이 해석합니다. 아니라 정치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대체로 정권 교체기에는 어느 정권이나 정무적 그 공직자들에 대한 그런 사표 수리나 교체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그건 관행이었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한 것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역대 처음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고 법원이 법정 구속까지 한 첫 사례입니다. 예.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이전 정부에서도 일부 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이긴 하나, 그러나 이번 정부의 그 사표 제출 여부는 계획적이고 대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판결문 자체가 그러면 이 법원이 전 정부의 일부 기관장들이 사표 내는 과정을 들여다봤습니까? 그건 들여다보지 않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면죄부를 줬어요. 그리고 이 정부는 비교 대상도 없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정치행위라고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김은경 전 장관은 2019년 3월에 이미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상태에서 2년 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고심에서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 문제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법정 구속을 했는데 법원이 그 스스로 만든 예규가 있어요. 올해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신 구속에 관한 예규입니다. 이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한 것이 올해 만든 예규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만든 예규,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 법정 구속을 한 것을 납득할 수가 없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변호인 접견도 쉽지 않은데 사실상 방어권을 박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직 국회의원님에 대한 그 70억 배임 횡령에 대한 판결이 엊그제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4년형인데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그 이유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김은경 장관에 대해서는 이런 가혹한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실형이 나와도 이게 법정 구속하느냐 마느냐는 판사의 재량인 거죠? 당연히 뭐 그렇죠. 네. 자, 판결이 아니라 정치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셨는데요. 그동안 체크리스트냐 블랙리스트냐 이거 가지고 이제 정치권 공방도 꽤 있었고요. 지금 박수현 위원장께서 얘기해 주신 그 관행이란 점, 어제 김은경 전 장관도 이 주장을 폈는데 법원은 이 부분을 타파해야 될 불법 관행이다, 매우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법정 구속이 된 거는요, 죄질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문재인 정권과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 명단을 쭉 작성해서 당신들 사표 내, 이렇게 강요를 하고, 거부한 사람은 표적 사찰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이 일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공무원들은 문책성 좌천을 시키고, 그래서 업무방해가 되는 거예요.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또 탈락한 사람, 자격이 안 돼서 탈락하는 사람은 또 밀어주기를 하고, 이렇게 소위 이 정부가 적폐라고 하는 아주 나쁜 인사 행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는 명백히 직권남용이고 업무방해고 강요다라고 해서 세세하게 유죄를 판명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김은경 장관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속이 되는 거죠. 그나마
반성의 기미라도 있었으면 뭐 정상을 참작을 해가지고 다툼에 여지를 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판사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나가서 또 증거인멸 시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판사가 법정 구속시킨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2018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예. 지금 21개월이 걸렸어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동부지검장, 동부지검 차장, 형사육부장 지금 어떻게 됐냐? 전부 다 옷 벗었어요. 전부 사천됐습니다. 그래서 옷 벗었어요. 이 정부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들은 전부 탄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정부의 장관과 비서관, 그 인사비서관이 구속이 됐으면 청와대가 입장을 얘기를 해야죠. 청와대가 과거에는 우리는 블랙리스트 같은 거 없다. 그런 사찰의 DNA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무 얘기 입 닫고 하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연관성이 있는 두 수석들은 조사조차도 못했습니다. 두 수석이 누구냐면은요. 대표적으로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조국 수석입니다. 그 밑에 있는 김태호 씨가 폭로했을 때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비위 요원의 일탈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검증을 거기서 한 거거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인사수석을 했던 조현호 수석 같은 경우는 조사조차도 못했어요. 사실은 동부지검에서 애초 수사했을 때 청와대가 자료를 이미 제출한다고 거의 자료를 제출을 안 한 건데 예. 저는 만약에 제대로 조사했으면 조현옥 수석이나 조국 수석도 당연히 조사를 받았어야 됩니다. 예, 오히려 조사가 미진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럼요. 건데요. 직권남용은 지금 판결도 그렇고 과거 판결을 봐서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사안과 저 사안이 어떻게 다르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평이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사필 규정이다 이런 평이 나왔는데 그런데 과거 정부의 이제 블랙리스트 의혹을 비판해온 민주당이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실었기 때문에 국민들 지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논란이 됐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여권 입장에서 아픈 대목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국민의 입장에서 보시면 크게 보면 같은 사안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과거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정권의 다른 성향을 가진 정치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 민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호불호, OX 명단을 작성해놓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을 차별적으로 한 극히 죄질이 나쁜 민간인에 대한 사항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체크리스트라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면 의뢰의 정무적 공직자들은 사실은 자기를 임명해준 임명권자,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시죠. 탄핵이 되었으면 정무직 공무원들은 그분과 임기를 같이 해주고 새 정부가 들었으면 그 자리를 내주는 것이 새 정부를 위해서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그것이 이제 관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촛불 광장의 명령으로 들어선 정부니까 우리는 임기가 남아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더라도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지시를 여러 차례 하셨고 그것이 사인이 됐는지 이상하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그런 분들이 사표를 잘 안 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건 정무적 행위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정말 저희도 곤란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환경부에서만 유독 이런 일이 일부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블랙리스트라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 이 검색만 해보면 이런 기사들이 차고 넘쳐요. 노코드 물러나라. 당정청 합심. 노무현 사람 물러나라. 노무현 코드 뽑기 재가동. 이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런 행정부가 아닌 그다음에 중립성과 독립이 보장돼야 되는 KBS나 MBC 같은 언론의 영역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낙하산 인사와 사람 뽑아내기를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주무장관이나 담당자들이 기소되거나 처벌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김은경 장관만 처음으로 기소되고 이렇게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습니다. 법원이 판단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스스로 하지 않아야 될 예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원이 그거를 어기고 또 형평이 어긋나게 법정 구속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 앵비조부 때 그래서 다들 안 물러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적폐를 극복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하나 드리겠고, 지금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예를 들면 임명된 공공기관장 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무슨 기준을 가지고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이 사람 우리랑 코드가 안 맞으니까 나가야 돼 이런 리스트를 작성하냔 말이에요. 이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관행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소위 임명직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미국처럼 물러나도록 법을 바꾸라고 얘기하든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온갖 편법이 동원되잖아요. 심지어는 뭐 좌천성 인사를 하고 사찰도 하고 표적 감사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자, 뭐 관행이란 이름 하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제 이 부분이 어제 법정에서도 다투어졌습니다만 쟁점일 것 같고요. 지금 김 전 장관 측은 항소하기로 한 상황이라서, 자, 이 항소심에서 이게 유지가 될지 뒤집힐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정치권을 술렁이게 한 뉴스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모두를 상대로 신상정보 문건을 만들었고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18대 여야 의원 모두를 포함해서 한 900명 정도 불법 사찰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당연히 그 시절에는 뭐 그런 정도의 일은 있었으리라 뭐 생각은 하죠. 밝혀지지 않아서 이제. 그런데 엊그제 박지원 현재 국정원장께서 제 아는 사람을 통해 저에게 말씀을 전해오셨는데 꼭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권력기관의 개혁이 잘 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과거에 국정원장 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정원장이 되고 보니까 길거리에 앉아있는 새도 안 날아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방송에 나가면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특유의 그 위트 있는 그런 표현을 이제 하신 건데요. 과거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19대 국회의원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당했는데 정말 그 통신사에 물어봤어요. 공문으로 저에 대한 통신 기록을 검찰에 제출한 적이 있느냐. 그때 그런 이제 사안이 문재인 대표 보좌관에 대한 사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알아봤더니 저에 대해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통신사에서는 모두 5차례 검찰에 저희 통신 기록을 제출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왔어요. 검찰에 물었습니다. 왜 내 통신 기록을 요구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음. 딱 이렇게 현역 국회의원인데 한 줄이 왔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이제 뭐 아까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도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미국처럼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이 시점에 한번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말씀을 이제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그런 문건들에 대한 작성이 그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뭐 지금 와서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것을 뭐 처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대의 권력기관을 운영하는 그러한 어떤 그 성찰의 어떤 모델 이런 것들이 되어서 기왕에 이루어진 권력기관이니까 이런 것들이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사찰 관련 뭐 지난 정권 때 이런 문제 관련해서 여러 번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른 이 문건이 공개 여부가 논의가 되는 건 왜 그렇다고 보시고, 이 적절성, 이 문건의 적절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 국정원장을 했던 지금 서훈 안보실장이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훈 안보실장. 두 번째로 박지원 원장이 지금 취임한 지 7개월 됐거든요. 드디어 정치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등장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이 국정원의 사찰을 제일 먼저 밝힌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MB 정부 때 3가지의 사찰이 있었어요. 하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사건이었고, 이 문제는 사실은 그 김모 씨라는 분하고 남경필 지사를 사찰하다가 문제가 불거졌고, 국세청에서 광범위한 세무사찰을 했는데 국세청은 합법적이니까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국정원의 사찰 문제를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게 저하고 고 정두원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의총 자리에서 이 사찰 내용을 이상득 의원도 알고 있었다. 라고 공개를 해가지고 그때 모든 신문에 일면을 장식했던 기사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서훈 원장은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지난 3년간 이미 사찰 사실이 다 공개되어 있는 사실이었는데 그것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그러다가 박지원 원장도 취임한 지 지금 7개월이 됐어요. 예. 그리고 정치 개입 안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건이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에 얘기하면 서훈 원장은 국정원의 범죄 행위를 은폐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박지원 원장은 왜 이게 지금 공개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공개 내용이 전혀 순수하다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그 당시에 홍보수석이고 정무수석이었으니까 이 문제를 알았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딱 보면서 이거 진짜 국정원이 지금 정치를 하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원세훈 원장 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민정수석 관계자한테 당신들 진짜 이런 짓 할래?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그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내가 확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 앞두고 갑자기 이런 문건의 존재 여부가 보도되는 것, 그리고 오늘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당 예비 후보가 박형준 예비 후보에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주장하고 나선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드디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이 나서서 정치를 하려고 하면 그런 정도 가지고 하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큰 걸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런 행위를 한 그 시대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그것을 지금 프레임을 돌리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그런 말씀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시기에 그럼 이것을 했느냐. 기왕이 밝혀진 거니까 거기에 초점이 우선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와대 대변인 할 때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캐비넷 문건이라는 게 소위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저희도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왜 이것이 자꾸 나올까? 그래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죠. 드렸더니 대통령께서는 단호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다른 판단하지 마라. 나왔으면 나온 대로 그대로 공개하라. 그것이 더 큰 오해를 막는 길이다. 예, 문건의 내용이 본질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고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것이 나오면 그것이 왜 나왔는지 뭐 이런 것보다는 왜 작성이 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국정원 사찰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도 세무사찰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있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을 겪었던 사람인데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그러면 말씀은. 네. 그러면 이 정부가 적폐를 청산한다고 해서 서훈 원장이 벌써 3년을 재직을 했는데 과거에 국정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모르지 않잖아요. 그동안은 뭐 했냔 말이에요. 국정원을 개혁하려면 과거에 국정원의 모든 적폐를 끌어냈었어야죠. 충분히 알만한 위치에 있고 더군다나 서훈 원장은 누구보다 국정원 조직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원장도 지금 7개월이 됐어요. 7개월이. 그래서 그 행위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진정 적폐를 청산하고자 했다고 그런다면 진작에 이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맞는데 왜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그런 진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4.7 재보궐선거 특히 부산 선거에 이것이 연결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다. 예.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으면 저희들이 말씀대로 서훈 원장이 충분하게 그것을 인지하고 알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저희가 크게 패배하리라고 예상됐던
지난 총선 때 그걸 꺼내서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뭐하러 이런 선거에 미치겠습니까? 아마 서훈 원장은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적절한 문건이었다는 데는 뭐 두 분 모두 뭐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이걸 밝혀야 된다는 것하고 지금 왜 지금이냐,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여야에서 나오는 얘기의 방점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 문건의 공개 여부도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특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신영대 대변인 브리핑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국회는 정보위원회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사찰이 왜 무슨 목적으로 누구의 지시로 자행됐는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신인 한나라당 정부의 불법 사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협조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공개 여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을 드릴 텐데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길거리에 앉아 있는 새도 안 날라온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 어쨌든 국정원은 지금 동향 파악 문건의 전체 목록 내용 확인한 바가 없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문제고요. 예. 지금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예. 우리가 어떤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진상 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한 후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되는 이 네 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장 초입에 기왕에 일은 터졌고 드러났으니까 예. 가장 초입에 진상 규명을 위한 조치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지금 정 대변인님 말씀대로 어느 정권, 어느 정부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가 서로 그런 좋은 방법을 뭐 국회에서 의결해서 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도 담겨 있을 수 있는데요. 공개를 예. 저는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하는 게 다만 근데 원칙이다. 예. 본인이 열람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예. 해야죠. 왜냐하면 그 사찰이 다 정확한 정보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여기서 앵커 만났던 얘기가 적혀 있는데 무슨 뭐 부적절하더라 뭐 네.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을 가능성도 없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본인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본인이 열람하는 방식으로. 예. 열람을 해서 본인이 공개하겠다고 하면 다 공개할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이 문건이 작성이 되는 과정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되지만 이 문건이 확인되는 과정, 네. 그래서 이 문건이 국회에 보고되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도 저는 명료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정보위에서 3분의 2가 의결하면은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정보위원회가 12명 위원 가운데 8명이 지금 민주당. 네. 예, 이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예. 숫자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예.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재보궐선거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까지 조금 전에 이제 다뤄봤고요. 자, 이제 재보궐선거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서울 민심을 잡기 위한 예비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재정 투입 규모가 큰 각종 공약 대결의 장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공약도 종종 보입니다. 뜨거워지는 공약 전쟁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찍어주면 뭐 해주나?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죠. 어떻게 남편부터 바꿔드릴까? 거짓말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제발. 2개. 1개. 난 서민의 일꾼이다. 서민은 나의 일꾼이다. Ladies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me.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그런 어떤 그 땅들은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죠. 도심지 철길과 강변도로 위를 인공대지를 씌워서 아이를 낳으시면 총 9년 1억 1,700만 원의 이자 부담 혜택을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활발히 뛰어들면서도 여러 가지 규제 완화에 대한 부동산 정책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네. 뭐 예전처럼 대면 접촉으로 지금 광폭 행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공약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이런 느낌도 살짝 드는데 뭐 이 후보들은 모두 진심을 다해서 공약을 물론 내놓고 있겠습니다만은 공약도 워낙 많고 이게 또 현금성 공약이 많다 보니까 좀 따져 볼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좀 영상 구성에서도 잠깐 살펴봤는데 이번에 현금복지 공약이 굉장히 많아요.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참 공방이 붙었었는데 1억 원대 결혼 출산 지원 공약이 있었고요. 박영선 후보는 서울 소상공인 지원 서울 사랑 상품권에 각 1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손주수당 최대 40만 원까지 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왔는데요. 이 현실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없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가장 현실성이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하나만 꼽으신다면. 가장 현실성 있는 거 하나를 꼽아보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걸로? 있는 걸로. 저희 당 후보의 공약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컴팩트 시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우상호 후보가 강북 강변론 올림픽대로 위를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씌워서 대지를 마련한 아파트를 짓겠다. 또 박영선 후보는 한 10년 된 얘기죠. 뭐 경부고속도로의 초입 여기를 지화하고 그 위에 대지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겠다. 굉장히 황당해 하시는 공약 같아요, 국민들께서. 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제 그 도심에 택지가 부족한 모든 공통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진 외국에도 보면 이 컴팩트 시티라고 그래 가지고요. 쉽게 얘기하면 놀리는 땅 같은 것들이 있어요. 빗물 펌프장 예를 들면. 그런데 빗물 펌프장은 비가 올 때만 이게 활용되는 것이 평소에는 그렇게 뭐 썩 보기 좋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곳에 아주 아름다운 그 뚜껑을 씌우면서 그 위에 대지를 마련해서 아파트를 짓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그 주거 공간 마련 대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서울도 지금 한 서너 군데 국제 공모를 설계 공모를 통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너무 황당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이것은 국제적인 트렌드가 되고 새로운 그 어떤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국토위를 오래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또 국제적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후보의 공약을 가장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찝어주셨고요. 정태근 의원께서는 현실성 있는 혹은 없는 공약을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게 소위 주택 공급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사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에 향후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을 대략 31만 호로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뻥이라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상지가 어딘지 당장 문제가 됐더니 후암 1구역부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서울시장을 했던 오세훈 그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뭐 88도로 위에다 짓겠다. 또 심지어는 어떤 후보들은 뭐 10년간 74만 원을 짓겠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논란이 본격화되면 그냥 후보들 간에 막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의 대표 공약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검증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뭐 스마트 시티의 개념이기도 하고 소위 코로나 이후를 개념해서 이 완결적 구조를 갖는 도시 변혁을 얘기하시는 후보도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하신 분은 사실은 이제 홍익대학교 유현중 교수인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이 뭐냐,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끝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서울시의 실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지하철에서 발생한 손실이요 1조 900억 났습니다. 버스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그 중고경제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7,300억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가 났는데 지금 취업자 수가 무려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 100만 명이 감소됐고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실업자 수는 157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후보니까 뭐 이렇게 좀 폼나는 공약을 막 발표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1년을 하는 시장이 예.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확보 가능한 재원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다. 이 문제를 좀 와닿게 제기해 줄 수 있는 후보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예. 해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씩 따져보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들이 많이 고민을 해서 현실성 있는 그 대안들을 좀 공약들을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연일 서울시장 적합도 여론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YTN이 TBS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온 수치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이 가장 앞서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다른 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우위인 조사도 양자 대결에서는 있고요. 그래서 양자 대결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박영선, 안철수 약간 오차범위 접전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이 후보로서 행보를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치고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은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뭐 인지도에서도 뭐 크게 그렇게 뒤질 게 없어서 초기에 후보 이미지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을 굳이 뭐 소비할 필요가 없었죠. 바로 이제 따라붙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동안의 정치력을 굉장히 또 검증을 받아온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뒤질 것이 없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민주당이 좀 늦게 출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야권의 단일화 협상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지루한 과정 속에 이제 피로감들이 있었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권이 단일 후보가 될 뿐이라는 기대감이 다 들어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일부도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전이 막 진행이 되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제자리로 돌아온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저렇게 좀 앞서서 많이 치고 나가는 것이 전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항상 좀 뒤에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역전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단일화도 좀 3자 단일화도 좀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조사 결과에서 하나 보면 박영선 전 장관이 야권 단일화를 가정을 했을 때요. 안철수 대표에게는 오차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나경원, 오세훈 후보와는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걸로 이렇게 나타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범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조사를 저거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조금 전에 나온 엠브레인 조사, 엠브레인이라는 데서 한 조사를 보면 거기서는 안철수 후보가 많이 앞서고 박영선과 나경원, 박영선과 오세훈은 접전인 양상으로 또 보도가 되거든요.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공통된 내용 중에 일단은 야권이 단일화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결국은 그랬을 때에 야권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이거를 이제 선택하는 문제가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이번 선거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부터 비롯된 선거이고 지금 그 야권 중도를 포함해서 야권 전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뭔가 심판과 경고를 보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한다라는 것이 45% 이하로 계속 내려가는 조건이 되면은 결국은 야권에 우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지점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권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큰 변수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이로 봐서는 결국은 한 3월 초쯤 단일화되는 시점 그때쯤에 돼서 대략 큰 판세가 좀 판명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앞서 이제 엠브레인 여론조사 결과도 말씀해 주셨지만 박영선,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의 접전을 지금은 벌이고 있다. 이 정도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3월 초쯤에 단일화가 어느 정도 양진영에서 이루어진 이후의 판세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행보를 시작하자마자 박영선 전 장관의 지지율이 좀 오름세다 보니까 박 전 장관을 견제하는 목소리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우연이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부터 또 제 책에서도
서울은 25개 다핵도시로 따로 또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예. 대표 공약 다핵도시 공약을 그대로 가서 표절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베껴도 좀 제대로 베꼈으면 뭐 나는 친문 원조다. 대통령 눈빛만 보도 안다. 뭐 대통령하고 동문이다. 이렇게 친문에게 좀 예. 잘 보이려고 공부할 시간도 없었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님이 네. 조금 이제 장관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그 미래 영화를 보면 항상 좀 이렇게 풍선이 나오잖아요. 제가 어저께는 거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박영선 후보님은 지금 꼭 풍선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칫하면 풍선은 터뜨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서울 시민의 귀에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좀 공약을 바꾸시길 바라는데 계속해서 주장할 1등을 향한 견제인가요? 지금 김진애 의원은 풍선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조은희 서초구청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내 공약을 베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박영선 장관이 그 경부고속도로 지화해서 이 주택 공급 이 얘기를 이제 해서 어떤 게 다르고 또 어떤 게 비슷한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그 조은희 구청장께서 예. 말씀하시는 25개 다핵도시 자신의 주장을 이제 베꼈다 이건데 박영선 장관은 21분 스마트 컴팩트 시티죠. 시티 예. 21개 다핵도시거든요. 예. 그래서 25개를 21개로 4개를 줄였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또 21분 도시는 부산의 박형준 후보가 자기가 16분 도시를 이야기하니까 거기도 5분 늘려서 서울이 규모가 크니까 21분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서 예. 양쪽에서 표절을 박영선으로 지금 다 하는데 지금 두 후보께서 다 말씀하신 이 개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한 분이 독점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체로 합의가 돼가고 있는 큰 흐름이에요. 예. 그런 속에서 결과적으로 서울을 25개 다핵으로 보냐 21개 다핵으로 보냐 뭐 상식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게 어떻게 표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우리 김진애 의원께서 박영선 후보의 공약이 서울 시민의 귀에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래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이번 선거에서 선택을 받도록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느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캠페인 과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잘 귀에 들리는 이야기만 할 수 없거든요. 지도자는 결과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조은희 구청장님하고 박영선 후보하고 그 25개, 21개 다핵도시를 가지고 서로 잘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예, 경쟁했으면 좋겠다. 네. 예, 좀 열린민주당의 경우 어제 김진애 후보로 단일화가 결정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정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일정을 잡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거 야권 쪽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보에서도 뭐 1%의 그 표심이 아쉬운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일화 된다고 봐요. 단일화 그건 된다고 뭐 봐야 이미 된다. 다 그러니까 예. 이미 정의당이 후보를 안 내면서 이미 이제 여권도 야권도 다 단일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공약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뭐 21개 다핵도시든 25개 다핵도시든 15분 예를 들면 금태섭 의원은 예. 15분 도시든 뭐 박형준 의원은 16분 도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내용이 지금 전혀 빠져 있어요. 예.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문제도 이거 사실은 서울시에서 제가 있을 때 서울시에 제가 근무할 때부터 검토됐던 사안입니다. 근데 10여 년 됐죠. 10여 년 더 됐습니다. 됐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됐냐면 네. 그러면 그 공사하는 동안에 강북에서 거기를 진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예.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시장이 되실 분들이 이제 뭘 하겠다고 잠깐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시민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보통 설 연휴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지금 나눈 이런 대화들 나누면서 누구 경우에 좋다 이런 얘기들 할 텐데 올해는 힘들죠. 이번 설에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다 보니까 가족들도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배나 인사도 영상통화나 문자로 해야 할 상황인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제주도는 설캉스 인파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고심도 깊어 보이는데요.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 음성 확인증 가지고 오는 방문객에게는 특별 혜택을 주겠다. 제주도에서 이런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오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오신 분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사. 음성이냐 양성이냐 그 음성 확인증이 필수인가요? 네, 필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일이 그걸 단속도 해야 되고 가서 공항에 나가서 저희들이 그 인원들이 관리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랑 협의해 보니까 인원이 안 돼요. 예산은 둘째 문제고요. 행정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따가운 눈총을 피하려면 음성 확인증 받고 오시. 네, 이참에 여행이나 가자 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서 방역당국 비상인데 지금 원희룡 지사는 필수는 아니지만 이 음성 확인증을 가지고 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대신에 검사 안 받고 왔는데 피해를 좀 부상권 청구하겠다 이런 방침이에요.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없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사람을 잡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다만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우리 시민 의식을 갖고 최대한 협조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어제 제가 경동시장 갔는데 정말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와중 속에서 가족들도 지금 만나지 못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문제가 회의가 되는데 어떻든 뭐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요. 설 밥상 민심 막으려고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정부의 방역 조치를 정치 방역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주목이 되는 발언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그 대통령 후보도 해보셨고 또 집권 여당의 대표도 해보셨던 그 어른께서 하실 말씀 아니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가족들끼리 못 만나는 그러한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게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오는 추석에 이제 가족들 모이려고 하면은 이번 설까지는 조금 모임을 자제하고 좀 힘들지만 이 고비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